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은진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이 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본 강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대학교 이선우 교수님께서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지구 환경 지킴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또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과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선우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 이선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오후 저녁인데요. 온라인으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강연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히 이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구 환경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일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편편한 바닥이 있고 또 어쩌면 동물 같은 존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바닥 위에 또 아마도 나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그림은 어떤 과학 잡지 표지에 나온 것으로서 실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자연계의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생물들, 식물, 동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모든 생물들을 볼 때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각 식물과 동물들의 그 내부나 외부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식물이나 동물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표면과 내부에서 식물의 기능과 동물의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 모두들 미생물과 굉장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매우 다양한 색상의 으로 묘사된 미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생물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 연합체, 즉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몇 개의 앞으로 나온 슬라이드들도 너무나 복잡한 그림이고 또 자세히 글자가 작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대체할 만한 마땅한 슬라이드가 없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 우리 지구의 미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구에 많은 눈에 보이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미생물들이 실제로는 지구의 주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인데요. 지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은 그동안 과거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매우 나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생물들의 실체를 알면서부터는 과연 미생물들이 나쁜 존재인가,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거나 또는 지구에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제공받고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기여해 왔으며 우리가 장내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들을 먹을 때 소화하고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죽으면서 사체들이 환경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많은 유독한 물질들이 자연계에 배출이 되지만 이런 많은 유해한 물질들이나 동식물들의 사체를 분해하고 지구로 다시 돌려서 순환하게 하는 것들도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들은 또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보호해주고 잘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포스터에서처럼 동물과 물에 있는 물고기, 지상에 있는 많은 균류들, 동물들 모두 그 주변이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돋보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사실은 많은 미생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들으신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말로 마이크로바이옴 그대로 쓰고요. 영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차용한 것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브와 생태계라고 하는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초기의 개념은 미생물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미생물들의 그 군집과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인 유전체, 그리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단백질들인 단백체,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만드는 다양한 물질들인 대사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물 주변과 토양에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지구의 토양 환경과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 같은 식물인데 질병에 대해서 하나는 면역이고 하나는 지금 면역이지 않아서 시들어 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식물 사이에 주변의 미생물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생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 생물들은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미생물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많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집신벌레 같은 제일 상단 좌측에 있는 A번 그림에 있는 집신벌레도 그렇고요. 단세포 생물이죠. 그 옆에 곰팡이라고 불리는 균류들, 그 옆에 포도주나 빵을 만드는 데 쓰는 효모들, 그리고 아랫줄로 보시면은 두 종류의 세균들, 마른 집에 있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D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가 볏짚에 많이 있으면서 마른 볏짚에 있으면서 메주를 만들 때 메주로부터 나와서 콩에 있는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E에 있는 미생물들은 위험한 미생물로 인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알균이 되겠습니다. F에 있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굉장히 확대된 그림인데 잘 아시는 요즘 그리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잘 알려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물은 아니지만 각종 동식물과 관련된 병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다 전자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들이고요. 도대체 미생물들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작은 생물체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미생물들은 여기에 있는 균류, 그리고 집신벌레 같은 원생 생물들, 그리고 세균류, 바이러스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 때문에 제가 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람의 경우에 키가 1.5m에서 2m가량 이렇게 될 텐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을 만약에 1000배 정도 축소를 해놓게 되면은요 1mm 정도 크기인 제일 그림에서 보시는 제일 위층에 있는 꼬마선충이나 빵곰팡이 포자체 같은 그런 생물체들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자세히 본다면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꼬마선충이나 곰팡이 포자체보다 좀 더 작아지고 10배씩 계속 작아져서 1000배까지 작아진 1마이크로미터 크기가 되면은 이제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광학현미경, 즉 빛을 이용해서 보는 현미경인데요. 광학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그리고 원생 생물 중에서 단세포들, 그다음에 매우 작은 메탄 생성 고균이나 대장균, 효모들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은 1000배 확대를 하게 되면 대장균이 1mm 정도 크기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크기에 만약에 정확하게 100만 배 축소를 하게 되면은 대장균 한 개의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이나 이 고균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생물체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빛으로는 그 해상도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한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수를 시키고 전자를 이용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미지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간혹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컬러로 나오게 되는 것들은 이후에 추가적인 그 미생물들의 색상을 고려해서 덧입힌 작업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다양한 바이러스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를 유발하는 퍽스 바이러스, 그리고 후천적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에이즈 바이러스, 그리고 B형 간염을 유발하는 헤파티티스 B 바이러스, 그리고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커다란 단백질이나 DNA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작은 소분자 물질들이나 원자 수준으로 가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고 원자현미경이나 또는 주사 터널 현미경 같은 STM이라고 부르는 현미경을 이용하여야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일부의 세균들,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바이러스나 일부 세균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크게 지구에 있는 생물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단세포이면서 유전 정보 물질인 DNA가 핵 안에 포장되어 있지 않은 원핵 생물과 유전 정보 물질이 핵막에 둘러싸여져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진핵 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고균 같은 단세포 생물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생물들은 원핵 생물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또한 미생물 중에서 조류라든가 원생 생물, 균류, 곰팡이들도 미생물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핵 미생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균이라고 하면은 어리신 시절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화 영화 중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도 예전에 호빵맨, 세균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서 세균맨은 항상 위험하고 나쁘고 해로운 존재로만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균 하면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우에도 제가 박사를 공부하러 유학을 갈 때 저희 조부께서 저에게 무엇을 공부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세균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의 역사에서 미생물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4세기 유럽을 강타해서 굉장히 많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망하게 한 최악의 질병인 흑사병의 경우에도 세균이었고요. 이 그림은 1898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세균이 사람한테 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1860년대 중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검은 악마에 의한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미생물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1918년부터 1년 반 동안 유행했었던 스페인 독감인데, 이 기간 동안 최소 2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최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일상화된 생활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오늘 이런
위험한 미생물보다는 유익한 미생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양한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흙, 그리고 식물체 표면과 내부,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피부와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요. 물과 담수, 바닷물, 그리고 깊은 바다에도 심해저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에서도 미생물이 살고, 얼음 표면에서도, 금속 표면에도, 극지방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섯을 먹기도 하고 유산균들을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생물질도 만들고, 콩이 단백질 풍부한 것은 콩에 공생하는 질소고정 미생물들이 질소를 고정해서 콩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광합성 미생물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게 제공되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기도 하고, 일부 미생물들은 에너지 생산을 돕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도대체 지구에 존재하는가 한번 제가 과학자들이 계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구에 있는 그 세균의 숫자는 5 곱하기 10의 30승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생중량의 60% 정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이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에 사람과 비교한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미생물 세포보다 크기는 하지만 약 100조 개 정도 성인이 가지고 있고요. 지구의 인구가 75억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의 세포의 숫자를 곱하면은 7.5 곱하기 10의 23승계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숫자는 사람의 세포 숫자보다 670만 배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지구에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다 똑같은 미생물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99% 이상의 미생물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인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생물로부터 의약품도 얻고 단백질도 얻고 여러 가지 식품도 얻게 되는데, 이런 미생물을 이용한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이거는 2010년대쯤의 데이터인데 세계 시장이 73조 원이 미생물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99% 이상의 미생물들 자원들을 정확하게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의 표에 다양한 미생물들의 현재까지 알려진 종수가 있는데, 분석이 안 된 미생물까지 포함하면은 그 추산되는 종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미생물들이 배지에서 배양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에 있는 미생물들은 제가 약 17년 전에 흙을 물에 흔들어서 흙탕물을 만든 다음에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희석을 해서 배지에다가 미생물들을 배양한 결과로 다양한 미생물들이 배지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미생물 서식처에서 배양이 이렇게 배지에 자랄 수 있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흙의 경우에도 배양이 되는 미생물들은 현재까지 1995년의 데이터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고요. 0.3%가 정도 배양이 되고, 이런 현상들은 약 50년 전부터 미생물 교과서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을 배지에서 그 숫자를 세웠을 때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흙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006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 소개된 흙에 있는 미생물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어떤 영어 용어를 썼냐면 흙에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보통 흙을 영어로 하면 soil, S-O-I-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더트도 흙이란 뜻이긴 하지만 좀 지저분한 의미의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흙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우리가 식량으로 삼는 많은 식물들이 이 흙을 기반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 흙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 발 아래 한 줌 흙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그 천문학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하늘에는 약 10의 22승계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이 별들의 숫자는 지구에 있는 사막과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들보다 10배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 다양한 생태계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보다 1억 배 정도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보통 이 흙 1g 정도의 미생물의 숫자는 10억 마리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생물을 우습게 알면은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생물권 2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생물권 1이라고 하는 실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물권 1은 지구의 생태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구를 모방하기 위해서 생물권 2라고 하는 실험을 미국의 민간 기업과 대학이 연합을 해서 실험을 했고 총 투자된 비용은 3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2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미국의 애리조나의 사막에다가 미니 지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인공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 12,000제곱미터 정도면 가로 세로로 100m, 120m 정도 되는 면적의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양 환경, 육상 환경 그리고 다양한 지구 환경을 모방하고 총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지구 환경을 재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인공 생태계 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겨서 산소를 계속 제공했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서 2년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실패라고 썼지만 사실은 중단을 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단하면서 그리고 일부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많은 비료와 퇴비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토양 내에 많은 미생물들이 증가해서 미생물 숫자가 자연 생태계보다 늘어나면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생태계의 산소를 너무 빨리 소비하는 바람에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당시에 1991년 당시에는 다양한 환경의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밀도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기 때문에 이 실험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생물권 2 실험을 했던 장소와 시설들은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매우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흙에도 물론 흙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흙에도 많은 나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인류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대기근의 발생이었는데요. 1840년대 중반에 발생한 약 5년에서 7년 동안 발생한 일인데 감자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의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유래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은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감자를 들여오면서 그 작물 재배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1800년대 중반에 특별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처럼 이파리가 병들고 땅속을 파보면 감자가 이렇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곰팡이의 일종의 색조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자역병이라고 하는 것의 증상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아일랜드 인구가 당시에 800만에 해당했었는데 400만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 줄어든 400만 중에 200만 정도가 신대륙으로 이사하고 또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기아로 굶어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신대륙으로 이주한 아일랜드 이민자들 중에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훌륭한 대통령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또 흙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여기는 다양한 흙의 생태계와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연합을 해서 자연계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면서 풍부하게 하거나, 우리가 작물을 지금 보시는 것은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전경인데요. 작물들을 잘 키워서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미생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식물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흙을 보시는 것처럼 오염시켜서 다른 생물이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흙 속에 누가 어떤 미생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흙과 함께 식물의 뿌리라든가 식물의 이파리, 줄기를 획득을 해서 이 흙과 식물에 있는 전체 DNA, 유전 정보이죠. 전체 DNA를 정제를 하게 되면 이 전체 DNA를 우리가 메타 유전체 또는 메타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생물들이 배양이 되지 않으니까 이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 중에서 미생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를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로 대량 증폭을 한 다음에 그 유전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일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은 미생물의 다양한 종들,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들,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 옆으로 누운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의 상대적인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미생물은 특정한 환경에서 30%, 40% 되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10% 미만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미생물은 아래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노란색을 보시면은 전체 미생물의 15%에서 20% 됐는데, 또 어떤 환경에 가면은 5%로 줄어드는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의 분포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한 지역의 미생물들의 분포를 서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각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의 군집이 서로 다르고, 어떤 토양의 흙의 미생물들이 다른 어떤 토양과 얼마나 더 유사한지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작부터 쉽지 않은 기술들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은 토양에 있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의 분포와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연구진은 2005년에 강원도 전봉사는 굉장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쪽 산림 지역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초창기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배지에서 배양이 되지 않는 지금 초록색, 연두색 화살표로 표시된 미생물들인데요. 계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계통의 미생물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배양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흙에 있는 미생물, 그리고 또 식물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통상 사람의 미생물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람의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의 숫자는 사람의 세포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의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주거나 면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금 지켜주기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편 약 2년 후에 보시면 오른쪽에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뿌리 근처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 미생물들 때문에 식물도 잘 자라고 보호받고, 또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제가 토마토가 자란 것들을 뽑아서 뿌리를 찍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식물의 윗부분은 많이 볼 수 있지만 흙 속에 있는 뿌리는 보기 어려운데요. 굉장히 잔뿌리가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잔뿌리에는 아주 얇게 흙이 붙어 있어서 이 흙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식물이 뿌리에 달라붙어서 식물의 기능들을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잔뿌리들의 전체 면적이 식물 뿌리 면적의 7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사람의 장에 육모털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식물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식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이 이렇게 시들어 죽는 병, 풋맛 부른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 등 다양한 식물이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식물을 감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감염하지 않는 면역인 식물과 감염된 식물 사이에는 뿌리 근처에 있는 미생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건강한 식물이 자란 토양에다가 이 병에 약한 식물을 옮겨주면 병에 약한 식물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또 뿌리 근처에 면역인 식물, 병의 면역인 식물과 아닌 식물 사이에 미생물 군집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타 유전체를 분석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왼쪽에 그 한 가지 사진에 비해서 가운데 있는 사진에 특별한 미생물 유전자 덩어리들이 독특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와이라고 하는 하와이 7996이라고 하는 토마토 품종에 그 빨간색 가운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이 토마토 근권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유전체이고요. 이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저희는 다양한 플라보박테리움이 식물 면역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분석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보통 기존에 알려진 병을 막아줄 수 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토양에다 처리하고 병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병이 나가는지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그 미생물들의 경우에는 그 처리가 되어도 굉장히 식물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반면에, 저희가 분리한 두 종류의 미생물, 특히 TRM1-10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은 처리가 되었을 때 병으로부터 토마토를 잘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식물의 생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식물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결과는 아니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면역인 식물의 품종의 뿌리에는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여기 특별한 육각형으로 된 당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일로스, 만노스, 람노스, 휴코스 같은 당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저희가 분리한 이 미생물들은 뿌리에 있는 이런 당들을 인식을 해서 먼저 뿌리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생육을 촉진하면서 똑같은 세균들인 다른 병원균들이 이 당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보호해서 식물을 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많은 영양분들을 미생물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면 결국 흙 속의 미생물들도 풍부해지고, 흙 속의 미생물들은 지구의 토양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지구에 있는 많은 원소들을 순환시키거나 흙이 건강해서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그 결과 식물이 잘 자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식물들의 잔재물들이 흙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미생물들은 다시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부터 미생물들을 분리해서 식물의 종자에다가 표면에 묻혀주고 아예 처음부터 이 식물을 키우게 되면, 여기는 미국의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미생물인데요. 종자에다 묻혀서 밀을 재배하게 되면은 밀이 잘 자라는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물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는 수확량인 19%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생물들이 배양이 안 되는데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이 되는 미생물들은 전체 미생물의 1% 미만이고 대부분이 배양이 되지 않으니까, 자연 생태계로부터 이런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들의 전체 유전체인 메타 유전체를 분리를 하게 되면요. 메타 유전체는 전체 미생물 유전체의 총합이니까 이 중에는
배지에 키울 수 없는 미생물들의 유전자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유전자들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대장균이나 방선균 같은 미생물로 도입을 해서 그 미생물들을 탐색을 하면은 새로운 항생 물질이나 또는 새로운 단백질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면 대장균이 자란 그런 조그만 집락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한 개의 집락을 만들고 여러 개의 집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화살표로 된 집락의 미생물들을 키우면 보통 대장균은 저런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데,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대장균에 들어가서 청바지 염료로 쓰이는 인디고라고 하는 파란색 색소나 또는 백혈병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빨간색 색소인 인디루빈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미생물들이 이런 색소를 만든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파란색인 인디고를 대량 만들고 빨간색은 거의 만들지 않고 매우 소량 만드는 데 비해서 배양이 되지 않는 특별한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대장균에 들어갔을 때는 반대로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인디루빈이라고 하는 빨간색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고요. 또 아래 그림에 보시면 대장균에다가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가진 폴피린 계열의 물질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질은 비타민 B12를 만드는 전구체가 되기도 하고, 빛을 이용하면 이 분자가 빛을 흡수를 해서 이 분자를 처리한 지역에서 빛을 쪼여줘서 나오는 에너지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흙과 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2010년에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간된 잡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는 75억 정도인데 2050년이면 90억에서 100억이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인구를 현재의 방식으로 식량을 증산을 하려면 60% 이상의 식량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지금 식량을 생산하는 환경들은 자꾸 피폐해지면서 그 경제 면적이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식품을 요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발전한 농업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여기에 토양과 식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의 집합체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미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량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면 모든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그리고 흙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분들, 흙에 있는 소동물들, 그리고 흙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 흙 속의 미생물들, 그리고 식물 주변의 미생물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식물 주변의 환경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건강한 농업, 그리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그 연합이 되면은 식량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보통 토양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물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에 있는 인구 중에 20억 정도가 이런 무기물들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럼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아연이나 어떤 특별한 이온이 부족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결핍이 된다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대사가 느려진다거나 칼슘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골격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동물이나 사람들이 이런 무기 원소를 얻는 것들은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들이 토양으로부터 이런 무기 원소들을 획득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면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또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이런 식물과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이런 무기 원소들을 얻게 되는데, 만약 토양 환경이 피폐해지면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무기 원소들을 인류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많은 양의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무기 원소들을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정제해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양으로부터 그리고 식물로부터 얻는 것들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토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슬라이드도 영어여서 죄송한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작물을 똑같은 땅에다 같은 작물을 계속 심지 말아야 되고, 돌려짓기해서 작물을 계속 바꿔주면서 심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토양 농사짓는 땅의 흙들이 바다나 강으로 흘려가지 않도록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토양의 표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피복 작물을 많이 심는다든가 어떤 다른 관계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한편 땅을 지나치게 깊게 경운을 해서 땅에 있는 흙에 있는 많은 무기물들이 날아가거나 탄소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줄이면서 토양에 있는 유기물들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면 이 유기물들을 먹고 토양에 있는 세균들도 풍부해질 것이고요. 토양에 있는 세균이 풍부해지면 이 미생물들을 먹는 지렁이나 또는 원생동물 같은 유익한 소동물들이 풍부해지면서 토양 환경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이런 다양한 무기 원소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이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이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토양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얻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다. 토양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생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흙이 건강하다면 다양한 미생물들이 거기에 존재할 거고요,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많은 박사님들과 그리고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연구는 동아대학교의 지원과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우장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차분하게 교수님 강연을 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강연 도중 미생물,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주셨고요.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셨다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밌다 공부님, 아이디가 좋네요. 재밌다 공부님, 이로운 미생물이 맞나요? 해로운 미생물이 맞나요? 그리고 흙 1g에 미생물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생물을 이롭다, 해롭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운 미생물이 다른 경우에는 해로운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해로운 미생물이 다른 환경에서 이로운 경우도 종종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구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미생물 때문에, 그래서 해로운 미생물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로운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해롭고 나쁘면은 그것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로와서 소중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적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게 되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도 굉장히 이로운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흙 1g에 있는 미생물들의 숫자는 흙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산림 토양 같이 잘 보존된 토양에는 다양성도 높고 흙 1g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10의 9승 숫자 세포면요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 이상이 있고요. 10의 9승에서 10의 10승 사이니까 10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매우 척박한 토양이라고 하면 미생물들의 종류는 단순해지면서 미생물의 숫자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기물이 부족한 모래라든가 이런 토양에 가면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다 공부님이 질문을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흙에 있는 미생물이 뿌리를 통해 식물로 올라오기도 하나요?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식물체 표면과 내부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체 표면과 내부에 있는 미생물들은 모두 다 흙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뿌리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표면에 정착하거나 뿌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지상부로 이동을 해서 표면으로 나오거나 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꽃에도 있고 종자에도 있고 이파리에도 있고 줄기에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토양에서 왔다고 뿌리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2개 주셨어요. 먼저 생물권 2 실험에서 미생물들의 산소 소비가 많아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식물은 햇빛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산소가 필요한 생물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 수준 높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식물이 발생하는 산소처럼 미생물도 산소를 발생하는 미생물들도 있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특히 유기물을 먹이로 먹고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우리 동물이나 사람처럼 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호흡하는 미생물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미생물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밀도보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들의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생물권 2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환경을 조성할 때 비료와 퇴비를 과다하게 왜냐하면 몇 년까지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과다한 양의 유기물들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비료를 제공하면서 그 토양 환경의 지구 환경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 동안 미생물이 늘어나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이 늘어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는데 미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발견한 사람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요? RC62, RCH33 같은 건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RC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리한 과학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실험실 각 연구실 수준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사실 RC60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붙일 때는 분류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장균 하면은 대장균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이지만 대장균의 과학적인 이름 명칭은 에스처리치아 콜라이라고 부르고요. 이 에스처리치아라고 하는 것은 속명이고 콜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명인데 에스처리치아는 과학자 이름으로부터 따온 거고요. 콜라이라고 하는 것은 콜론,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 장기의 이름을 따갖고 가져온 이름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이콜라이라고 부르고 대장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대장에 살기 때문에 대장균의 종류에 보시면은 여러분 햄버거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또는 요로 감염을 하는 대장균 이런 해로운 대장균도 보셨을 거고요. 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붙이는 이름 이제 대장균 이름 뒤에 붙이는 그런 어떤 특별한 숫자나 영문을 조합한 이름들은 불리한 과학자가 그 대장균의 다양한 종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임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것들을 또 비슷한 균주가 되면 바꾸기도 하고 또는 여러 균주를 통합해서 한 가지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C64라고 하면은 근권이라고 하는 R과 저희가 분리할 때 카탈라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리한 62번째 균주이기 때문에 RC62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 실제 이름은 예를 들면 플라보박테리움 동아엔시스 뭐 이런 식으로 플라보박테리움인데 처음 분리가 된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동아엔시스 이렇게 붙이거나 동아엔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RC60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리한 사람이 일정한 실험실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방식에 따라서 붙이는 임의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진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생물을 신세대 기술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한 직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미생물을 신세대 기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들은 주로 배지에 우선 미생물들을 키워서 다른 미생물과 섞이지 않는 상태로 순수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것을 순수배양이라고 하는데, 순수배양한 다음에 미생물의 먹이를 이용을 해서 그 미생물만 굉장히 많은 밀도로 증가를 생산을 해서 그 미생물들로부터 항생제를 얻기도 하고 유익한 비타민을 얻기도 하고 또는 발효 산물들, 식초도 얻고 젖산도 얻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배양이 되는 미생물들만 갖고 했던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나노 기술이라든가 또는 유전체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특별한 현미경을 이용을 하거나 세포를 하나씩 떼어서 따로따로 배양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은 한 개의 세포를 내가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세포만 분리해서 어떤 배지에서 키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하고 있고요. 많은 성공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미생물을 이용한 직업이 있을까요? 예, 미생물들을 이용한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식품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항생물질을 생산하기도 하니까 의학, 식약, 그리고 또 미생물들을 농약이나 비료로 대신하기도 하니까 또는 종자를 생산할 때 미생물을 묻힌 종자를 만들기 때문에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식품산업, 의약학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미생물들을 공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디가 또 재밌네요. 지나가던 사람님이십니다. 자, 그런 미생물을 어떻게 발견하시는 건가요? 작고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구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셨습니다. 예, 미생물들이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미생물들을 배지에 배양을 할 때는 미생물들은 한 개의 세포인데 그 한 개의 세포가 빠르면은 20분, 느리면은 수시간에 걸쳐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두 개의 세포가 네 개의 세포로, 그리고 8개, 16개, 32개 계속 2의 배수로 증가하면서 처음에 한 개 세포일 때는 눈에 보일 수 없었지만은 여러 개의 세포로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한 번씩 분열하면 하루에 2의 24승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하루 반 정도 되면은 10억 마리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배지 위에서 한 개의 세포가 다음날 10억 마리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집락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세포 덩어리, 세포가 모인 덩어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미생물에 있는 유전 정보 또는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색상,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통해서 과거에 알려진 미생물인지 또는 새로운 미생물인지 어떤 유익한 특성이 있을지들을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약간 이제 식물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께 여쭈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자폐증 원인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를 보았는데
그 미생물이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뭐 장내 미생물 하는 과학자분들이 더 명쾌한 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미 자폐증과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세포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장에서 뇌로 이동할 수는 없고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그 미생물들의 음식물들의 성분들을 변형시키면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세포에 흡수가 되면서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을 하게 되면 뇌에 특별한 종류의 뇌가 필요로 하는 성분들에 의해서 뇌의 기능들이 보조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는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그런 우리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미생물들이 부족해지게 된다면 그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물질들이 뇌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뇌의 어떤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폐증 이런 것들은 장의 미생물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금 주셨던 질문은 별자기 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태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미생물 관련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기술일지 아니면은 우리 미생물 이런 환경에 있거나 또는 전체 생태계에 있는 미생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대하는 기술들이 어떤 거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미생물 분야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기는 저는 이제 지구 생태계나 식물 주변의 미생물들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식량을 얻고 식품들을 얻을 때 그 점점 많은 화학 비료들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작물을 얻을 때 곡물만 얻지 않고 모든 그 부산물들까지 우리가 다 사용하면서 토양 환경이 점점 척박해져서 토양의 미생물들이 풍부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또한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 미생물들이 토양 내에 풍부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져서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제가 살아생전까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기술이지만 아마 우리 이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기술들이고요. 우리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은 계속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기술들이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에 있는 미생물 군집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미생물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다가 어떤 유기물들이나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흙의 환경들 진단을 하고 흙에다가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있는 미생물들을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면은 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처방하는 그리고 미생물들을 다양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기대하는 연구가 꼭 잘 성공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그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재밌다 공부님, 왕용용님, 지나가던 사람님, 찐행복님, 김효정님, 람람님, 쥐도리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주소 말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연 도중 질문 저희 채택되셨던 분들도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강연은 2주 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6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